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게 파고들 이야기는요.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자료인데 새우배, The Shrimp Boat라는 팟캐스트 시리즈의 에피소드 제목이랑 설명들이에요. 와, 이거 보니까 정말 방대하더라고요. 거의 뭐 요리 세계의 백과사전 메뉴판 같달까요? 네, 저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양이 정말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이 자료들을 샅샅이 훑어보면서 이 시리즈가 다루는 내용이 얼마나 넓고 깊은지, 특히 그 DMV 지역, 그러니까 워싱턴 DC, 메릴랜드, 버지니아 이쪽 요리에 대한 애정이 얼마나 각별한지 좀 확인해 보고요. 또 우리가 그냥 매일 먹는 음식들 있잖아요. 그런 평범한 음식 속에 숨어 있는 어떤 기술적인 깊이 이런 것까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는 겁니다. 이거 얘기할 것 정말 많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자료 묶음이에요. 여기서 특히 눈여겨볼 점은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지역적인 특히 DMV 특색 요리하고 또 굉장히 넓게는 전 세계 요리를 탐험하는 그 사이의 균형점,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아, 균형점이요? 네, 단순히 뭐 요리 이름만 쭉 나열하는 걸 넘어서서 각 요리가 어떤 재료를 핵심으로 쓰는지, 또 그 뒤에 숨겨진 역사적인 배경은 뭔지, 그리고 자료에 구체적으로 언급된 레시피나 어떤 특정 재료가 왜 중요한지 그 의미까지 좀 깊이 있게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마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럼 오늘 아주 작정하고 한번 파고 들어보죠. 그럼 바로 그 지역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채소 피크만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뭐니 뭐니 해도 푸른 꽃게, 블루크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DMV 해산물 하면 블루크랩이죠. 자료를 보니까 메릴랜드 시크랩 수프, 그리고 DC 소프트쉘 크랩 샌드위치, 앤드 메릴랜드 콜슬로우, 또 체서피크 에그 베네딕트 같은 제목들이 딱 눈에 띄네요. 해안 요리 심층 탐구라는 부제도 붙어 있고요. 자, 먼저 시크랩 수프부터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이게 그냥 크랩 수프랑은 다른 건가요? 네, 달라요. 쉬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전통적으로 암컷게, 특히 알을 벤 암컷게를 사용해서 만들어요. 가장 큰 특징은 게알, 그러니까 로우를 수프에 넣는다는 점입니다. 아, 게알이요? 그걸 넣으면 어떻게 달라지나요? 우선 색깔부터 약간 붉은 기운이 돌면서 더 먹음직스러워지고요. 맛도 훨씬 진하고, 뭐랄까 약간 더 고소하면서 감칠맛이 폭발한다고 할까요? 일반 크랩 수프가 게살의 담백함에 좀 더 초점을 맞춘다면 쉬크랩 수프는 게알이 주는 그 농후한 풍미가 아주 매력적입니다. 크리미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고요. 와, 그렇군요. 그냥 이름만 다른 게 아니었네요. 그럼 소프트쉘 크랩은요? 이건 좀 들어본 것 같아요. 껍질이 부드러운 게 맞죠? 맞습니다. 게가 성장하기 위해서 기존의 딱딱한 껍질을 벗는 그 탈피 직후의 게를 말하는 건데요. 이때는 새 껍질이 아직 단단해지기 전이라서 껍질째 먹을 수 있어요. 이게 또 아무 때나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보통 봄에서 여름 사이 딱 제철에만 맛볼 수 있는 별미죠. 아, 제철 음식이군요. 그럼 이걸 샌드위치로 먹는다는 거죠? DC 스타일로요? 네, 주로 튀겨서 샌드위치로 많이 먹어요. 바삭하게 튀긴 소프트쉘 크랩을 빵 사이에 넣고 상추나 토마토 같은 걸 곁들이는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같이 나오는 메릴랜드 콜슬로우입니다. 콜슬로우? 근데 그냥 콜슬로우가 아니라 메릴랜드 스타일이라고 명시되어 있네요. 네, 그게 중요해요. 보통 우리가 아는 마요네즈 베이스의 달콤하고 크리미한 콜슬로우랑 좀 다릅니다. 메릴랜드 스타일 콜슬로우는 식초를 기반으로 해서 훨씬 더 톡 쏘고 상큼한 맛이 특징이에요. 이게 그 소프트쉘 크랩 튀김의 기름진 맛을 아주 효과적으로 잡아주거든요. 아, 기능적인 조합이군요. 그쵸. 단순히 맛만 생각한 게 아니라 전체적인 밸런스를 고려한 거예요. 그리고 종종 여기에 올드 베이 시즈닝을 넣기도 해서 메릴랜드 특유의 향을 더하기도 하고요. 이 조합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올드베이 시즈닝 얘기는 좀 이따 또 나올 것 같네요. 좋습니다. 그럼 채소 피크 에그 베네딕트는요? 이건 이름만 들어도 대충 감이 오는데요. 네, 맞아요. 우리가 아는 에그 베네딕트의 변형인데 핵심은 잉글리시 머핀 위에 올리는 재료가 다르다는 거죠. 보통은 캐나디안 베이컨이나 햄을 올리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채소피크 에그 베네딕트는 이름 그대로 채소피크만에서 잡은 신선한 게살, 주로 덩어리살, 럼투 크랩밋을 듬뿍 올려줍니다. 그 위에 술안 올리고 홀랜다이즈 소스 뿌리는 건 똑같고요. 이것도 역시 지역색을 아주 잘 보여주는 메뉴라고 할 수 있죠. 신선한 게살과 고소한 홀랜다이즈 소스의 조합,
상상만 해도 맛있지 않나요? 와, 진짜 맛있겠네요. 홀랜다이즈 소스에 올드베이 시즈닝을 살짝 뿌려도 잘 어울릴 것 같고요. 오,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분명 그렇게 하는 것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좀 더 구체적인 레시피로 들어봐 볼까요? 자료에 메릴랜드 크리스피 크랩 프리터라는 게 나와요. 재료를 보니까 신선한 메릴랜드 블루크랩 살은 당연히 들어가고 올드베이 시즈닝, 그리고 판코 빵가루, 마요네즈, 디종 머스타드, 다진 홍피망, 파. 와, 재료만 들어도 이건 맛이 없을 수가 없겠는데요. 그렇죠. 크랩 케이크랑 비슷하면서도 좀 다른 형태인데 프리터라는 이름처럼 반죽해서 튀겨내는 방식일 가능성이 높죠. 여기서 주목할 만한 재료가 몇 가지 있어요. 어떤 건가요? 우선 아까 잠깐 언급했던 올드베이 시즈닝. 이건 정말 메릴랜드 해산물 요리의 상징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샐러리 소금, 후추, 파프리카, 월계수잎 등등 수십 가지 향신료를 배합해서 만든 건데 약간 짭짤하면서도 복합적인 향이 게살의 단맛과 아주 잘 어울려요. 아, 그 올드베이 시즈닝이 그런 거군요. 그냥 소금, 후추 같은 건 줄 알았어요. 훨씬 복잡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판코빵 가루를 쓴다는 점이에요. 네, 그것도 아까 잠깐 말씀하셨죠. 왜 하필 판코냐고요? 네. 일반적인 서양식 빵가루는 입자가 곱고 촘촘해서 튀기면 좀 더 단단하고 빽빽한 느낌을 주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판코, 이 일본식 빵가루는 입자가 훨씬 크고 선글거든요. 그래서 튀겼을 때 기름을 덜 흡수하고 공기층이 많이 생겨서 훨씬 더 가볍고 뭐랄까 파삭하는 그런 경쾌한 바삭함을 줍니다. 아, 파삭하는 느낌이요. 그렇죠. 그래서 크리스피라는 이름에 걸맞은 식감을 내기 위해 판코를 선택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재료 하나하나에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럼 디종 머스터드는요? 그냥 머스터드도 아니고 디종 머스터드를 쓴 이유가 있을까요? 강하고 톡 쏘는 편이죠. 식초 대신 화이트 와인이나 포도즙을 사용해서 만들기도 하고요. 이게 마요네즈의 부드럽고 기름진 느낌을 딱 잡아주면서 동시에 게살의 섬세한 단맛과도 충돌하지 않고 오히려 맛의 균형을 잡아주는 그런 날카로운 악센트 역할을 하는 겁니다. 홍피망이나 파는 색감과 신선한 향, 그리고 약간의 아삭한 식감을 더해주고요. 와, 정말 재료 하나하나의 역할이 명확하네요. 그냥 레시피만 보고 지나칠 뻔했는데 이렇게 설명을 들으니 훨씬 깊이 있게 이해가 됩니다. 크랩 스터프드 머쉬룸, 또 언급되는데 이것도 비슷한 맥락이겠죠. 버섯 안에 게살수를 채워 넣는 방식일 테고요. 네, 맞습니다. 버섯의 그릇 같은 형태를 이용해서 게살과 다른 재료들을 섞어 만든 소를 채우고 오븐에 굽거나 하는 방식이겠죠. 여기서도 게살과 잘 어울리는 치즈나 허브, 그리고 아마도 빵가루 같은 걸 사용해서 풍미와 식감을 더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버섯 자체의 흙내음과 게살의 바다향이 어우러지는 것도 재미있는 포인트고요. 이것도 파티 음식이나 전체 요리로 인기가 많죠.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해안가에서 조금 내륙으로 이동해 볼까요? 워싱턴 DC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DC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있다고 자료에 나오는데 바로 만보 소스군요. 이 소스에 대한 집착, 그리고 그 역사와 DMB 스타일의 특징을 다룬 에피소드가 있다고 합니다. 만보 소스, 이게 뭔가요? 만보 소스는 정말 DC의 소울푸드 혹은 소울소스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주로 닭날개 튀김이나 감자튀김, 해산물 튀김 같은 테이크아웃 음식에 곁들여 먹는 소스인데요. 색깔은 붉은 오렌지색이나 붉은색을 띠고 맛은 기본적으로 달콤하면서도 새콤한 맛이 강합니다. 달콤새콤한 맛이군요. 케첩 같은 건가요? 케첩보다는 좀 더 묽고 단맛과 신맛이 훨씬 강렬해요. 브랜드나 만드는 곳마다 레시피가 조금씩 달라서 맛의 편차도 꽤 큰 편이고요. 어떤 건 거의 시럽처럼 달콤하고 어떤 건 식초 맛이 더 강해서 톡 쏘는 맛이 강조되기도 합니다. 토마토 베이스인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고요. 종류가 다양한가 보네요. 근데 이게 왜 그렇게 DC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거죠? 이게 1950년대 시카고에서 시작됐다는 설도 있고 DC의 아프리카계 미국인 커뮤니티에서 자체적으로 발전했다는 설도 있는데 어쨌든 DC에서는 수십 년 동안 지역 주민들, 특히 흑인 커뮤니티의 테이크아웃 문화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면서 도시의 식문화 정체성을 상징하는 요소가 된 거죠. 마치 필라델피아의 치즈 스테이크처럼요. DC 사람들에게는 그냥 소스가 아니라 어떤 추억이고 문화인 셈이에요. 와, 소스 하나에 그런 깊은 이야기가 담겨 있군요. 단순히 맛을 넘어선 의미가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팟캐스트에서도 만보 소스의 역사, 그리고 DMV 스타일이라고 부를 만한 특징이 뭔지 깊이 파고든 것 같습니다. 그럼 DMV 스테이크 앤 치즈 에그롤은 뭔가요? 이것도 이름이 아주 흥미로운데요. 스테이크 앤 치즈의 에그롤이라니 이것도 퓨전 요리인가요? 네, 이것도 아주 재미있는 퓨전 요리죠. 필라델피아가 원조인 스테이크 앤 치즈 서브 혹은 치즈 스테이크라는 샌드위치가 있잖아요. 얇게 썬 소고기를 철판에 볶다가 치즈를 녹여서 긴 빵에 끼워 먹는 거예요. 네, 알아요. 아주 유명하죠. 그걸 아시아식 에그롤, 그러니까 충건 피 같은 걸로 감싸서 튀겨낸 음식입니다. 샌드위치 속 재료를 에그롤 소처럼 활용한 거죠. 와, 상상만 해도 맛있겠는데요? 바삭한 에그롤 피 안에 촉촉한 소고기랑 녹은 치즈라니. 네, 이게 또 DC 지역에서 인기가 꽤 많다고 해요. 스테이크 앤 치즈라는 미국의 대중적인 맛과 에그롤이라는 아시아의 형식이 만나서 완전히 새로운 맛과 식감을 만들어낸 거죠. 다문화 도시인 DC의 창의적인 음식 융합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이것도 만부 소스랑 같이 먹나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자료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스테이크 앤 치즈 에그롤에 약간 느끼할 수 있는 맛을 만보 소스의 달콤 새콤함이 잡아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주 흥미로운 조합이 될 수 있겠는데요. 재밌네요. 자, 이번에는 시간 유행을 좀 더 해볼까요? 역사적인 요리도 언급되는데 메릴랜드 스터프드 햄입니다. 이게 메릴랜드의 역사적인 지혜와 식민지 시대를 반영한다고 설명돼 있어요. 이건 어떤 음식인가요? 네, 이건 정말 시간과 정성이 많이 들어가는 어떻게 보면 좀 사라져가는 전통 음식 중 하나예요. 여기서 햄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얇게 썬 델리햄 같은 게 아니라 통째로 소금에 절여서 건조시킨 컨트리 햄을 말합니다. 아, 컨트리 햄이요? 굉장히 짜고 단단한 햄 아닌가요? 맞아요. 염장해서 오래 보존할 수 있게 만든 거죠. 이 단단한 컨트리 햄에 칼집을 아주 깊숙이 여러 군데 넣습니다. 그리고 그 칼집 사이사이에 속을 채워 넣는 거예요. 속은 뭘로 채우나요? 주로 케일이나 양배추, 근대, 찰드처럼 좀 뻣뻣하고 질긴 녹색 잎채소들을 데치거나 다져서 사용합니다. 여기에 양파, 겨자씨, 후추, 샐러리씨 같은 향신료들을 듬뿍 넣어서 버무리죠. 이 속 재료를 햄의 칼집 사이사이에 정말 꾹꾹 눌러 담습니다. 와, 과정이 상당히 복잡하네요. 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렇게 속을 채운 햄을 천이나 보자기로 단단하게 감싸서 묶은 다음에 이걸 아주 큰 솥에 넣고 물이나 육수를 부어서 몇 시간 동안, 정말 오랫동안 천천히 찌거나 삶아냅니다. 거의 햄이 흐물흐물해질 때까지요. 그렇게 오래 삶으면 맛이 어떨까요? 컨트리 햄 자체의 아주 강한 짠맛과 풍미가 부드러워지면서 채소와 향신료의 맛이 햄 속으로 깊숙이 배어들겠죠. 또 채소는 햄의 기름기와 맛을 흡수하고요. 완성된 햄은 차갑게 식혀서 아주 얇게 썰어 먹는데 그 단면을 보면 햄 사이사이에 녹색 채소 속이 박혀있는 독특한 모양이 됩니다. 맛은 짭짤하면서도 향긋하고 채소의 약간 쌉쌀한 맛과 향신료의 복합적인 풍미가 어우러져서 아주 독특해요. 정말 듣기만 해도 시간과 노력이 엄청나게 들어간 음식이네요. 이게 왜 식민지 시대의 지혜를 반영한다고 하는 걸까요? 우선 컨트리햄 자체가 냉장 기술이 없던 시절에 고기를 오랫동안 보존하기 위한 방법이었죠. 그리고 케일이나 근대 같은 채소는 비교적 척박한 환경에서도 잘 자라고 영양가가 높고요. 이걸 햄과 함께 조리해서 먹음으로써 부족한 식재료를 최대한 활용하고 영양 균형을 맞추려 했던 과거 사람들의 지혜가 담겨 있는 거죠. 또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 온 가족이 함께 만들어 먹던 음식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정말 살아있는 음식 역사책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 정말 대단한 음식이네요. 꼭 한번 맛보고 싶어집니다. 자, 그럼 이제 분위기를 바꿔서 디저트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아까 메릴랜드 공식 디저트라고 하셨던 스미스 아일랜드 케이크가 유명하다고 나오네요. 아주 얇은 케이크 시트를 여러 겹, 보통 8겹에서 10겹 정도 쌓고 그 사이사이에 초콜릿 퍼지 프로스팅을 얇게 바른 케이크라고요. 네, 맞습니다. 체서피크만 안에 있는 스미스 섬에서 유래한 케이크인데 그 섬의 이름을 딴 거죠. 얇은 옐로우 케이크 시트와 진한 초콜릿 프로스팅의 조화가 특징입니다. 층이 정말 많아서 만들기가 꽤 까다로워요. 각 시트를 아주 얇게 구워야 하고 프로스팅도 균일하게 발라야 하니까요. 보기에도 정말 인상적이던데 맛은 어떨까요? 층이 많다 보니까 케이크 시트와 프로스팅의 비율이 거의 비슷해서 아주 촉촉하면서도 진한 초콜릿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케이크 자체는 부드럽고 프로스팅은 꾸덕하면서 달콤하고요.
메릴랜드에서는 결혼식이나 기념일 같은 특별한 날에 자주 등장하는 케이크라고 해요. 그렇군요. 그런데 이 자료에서 더 흥미롭게 다루는 건 이 스미스 아일랜드 케이크가 아니라 스미스 아일랜드 비스켓이라는 변형이에요. 케이크 만들 때 쓰는 그 여러 겹 쌓는 레이어링 기법을 비스켓에 적용했다는 건데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비스켓의 레이어링이라니? 저도 이 부분 보고 정말 기발하다고 생각했어요. 보통 케이크에서 레이어링을 하는 목적은 말씀하신 것처럼 시트 사이사이에 프로스팅이나 크림이 잘 스며들게 해서 전체적으로 촉촉하고 부드러운 식감, 그리고 맛의 조화를 극대화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똑같은 겹겹이 쌓는다는 행위를 비스켓 반죽에 적용하면 목표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비스켓 반죽, 특히 버터나 쇼트닝 같은 지방이 많이 들어가는 반죽을 얇게 밀어서 접고 또 밀어서 접고 이걸 반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페이스트리처럼 결이 생기지 않을까요? 정확합니다. 굽는 과정에서 반죽 사이사이에 있는 차가운 지방층이 녹으면서 증기를 발생시키고 그 증기가 반죽층들을 밀어 올리면서 수없이 많은 얇고 파삭파삭한 결을 만들어내는 거죠. 우리가 흔히 아는 퍼프 페이스트리나 크루아상의 원리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하, 그러니까 케이크에서는 촉촉함을 위해 레이어링을 하지만 비스킷에서는 오히려 바삭함을 극대화하기 위해 같은 기법을 쓰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케이크의 목표가 궁극의 촉촉함이라면 이 스미스 아일랜드 비스킷의 목표는 궁극의 다삭함 혹은 궁극의 결을 추구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똑같은 기술적 원리, 즉 레이어링이라는 기법이 전혀 다른 목표와 질감을 만들어내기 위해 창의적으로 응용된 아주 훌륭한 사례인 거죠. 이건 단순히 레시피를 넘어서서 요리 기술에 대한 짚은 이해와 응용 능력을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와, 정말 신기하고 재밌네요. 같은 원리로 정반대의 결과를 노린다니 요리의 세계는 정말 알면 알수록 놀라운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DMB 지역 요리에 푹 빠져 있다 보니 시간이 꽤 흘렀는데요. 이 새우배 시리즈는 이렇게 지역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시야를 전 세계로 넓히고 있다는 점도 중요하죠? 네, 맞아요. 지역적 깊이와 국제적 넓이를 동시에 갖추고 있다는 점이 이 시리즈의 큰 매력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자료를 보면 예를 들어 캐나다 퀘벡의 명물이죠. 푸틴. 감자튀김에 치즈 컷 올리고 그레이비 소스를 뿌려 먹는 거요. 이것과 그 위에 올라가는 다양한 토핑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온다고 하고요. 네, 푸틴도 기본 레시피 외에 정말 다양한 변주가 있죠. 베이컨이나 풀드포크, 심지어 푸아그라를 올리는 고급 버전까지 있으니까요. 아마 그런 다양한 푸틴의 세계를 탐험하는 내용이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좀 더 이국적인 요리들도 보이는데요. 파트야 치킨이라는 건 남아시아, 아마도 인도나 파키스탄 쪽 요리로 추정된다고 되어 있고요. 맛은 달콤, 새콤, 매콤함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요리일 거라고 예측하고 있네요. 뭄바이 쪽에 많이 살고 있죠. 파시 요리는 달콤함, 새콤함, 매콤함이 균형을 이루는 독특한 맛으로 유명합니다. 식초나 타마린드, 제거리, 비정제 설탕 같은 걸 많이 쓰고요. 파티아 치킨도 그런 맥락에서 닭고기를 이런 복합적인 맛의 소스에 조리한 요리일 것 같습니다. 오, 그렇군요. 굉장히 독특한 맛일 것 같은데요. 그리고 중국 간식인 튀긴 만투어와 연유도 다른다고 합니다. 이건 어떤 건가요? 만투오는 원래 중국 북부지방의 기본 주식인 속 없는 찐빵이에요. 이걸 기름에 노릇노릇하게 튀겨서 달콤한 연유에 찍어 먹는 겁니다. 찐빵을 튀겨서 연유에 찍어 먹는다고요? 네, 겉은 바삭하고 고소한데 속은 찐빵 특유의 부드럽고 푹신한 식감이 살아있어요. 거기에 아주 달콤하고 진한 연유가 더해지니까 맛과 식감의 대비가 아주 매력적인 간식이죠. 중국 현지에서는 식사 마지막에 디저트처럼 나오기도 하고 길거리 음식으로도 인기가 많습니다. 이것도 아주 간단하면서도 중독성 있는 맛이에요. 와, 이것도 한번 먹어보고 싶네요. 튀김빵에 연유라니 맛이 없을 수가 없겠어요. 자, 이렇게 각국의 요리를 소개하는 것을 넘어서 문화적인 융합이 돋보이는 요리들도 다루고 있다는 점이 또 흥미롭습니다. 예를 들어서 할랄과 코셔,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레시피를 탐구하는 에피소드가 있다는 건데요. 와, 이건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할랄도 그렇고 코셔도 그렇고 굉장히 엄격한 규정들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할랄, 이슬람 율법과 코셔, 유대교 율법은 둘 다 종교적인 식단 규정인데 공통점도 있지만 차이점도 꽤 커서 이 둘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건 정말 어려운 도전입니다. 어떤 점들이 다른가요? 우선 공통점부터 보면 둘 다 돼지고기를 금지하고 동물을 도축할 때 특정 방식,
얘를 단칼에 고통 없이를 따라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요. 또 피를 먹는 것을 금지하고요. 네, 그건 들어본 것 같아요. 하지만 차이점도 명확합니다. 예를 들어 코셔에서는 육류와 유제품을 함께 먹거나 조리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합니다. 식기나 조리 도구도 완전히 분리해서 사용해야 할 정도죠. 반면 할랄에는 이런 규정은 없어요. 또 코셔에서는 갑각류, 새우, 게 등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어류, 메기, 장어 등도 금지하는데 할랄에서는 대부분의 해산물을 허용합니다. 술에 대한 규정도 달라서 할랄은 모든 종류의 술을 금지하지만 코샤는 특정 방식으로 제조된 와인 등은 허용하고요. 와, 정말 복잡하네요. 그럼 이 두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레시피는 도대체 어떻게 만들 수 있는 거죠? 아마도 가장 안전한 방법은 모든 동물성 재료를 배제한 완전 채식, 비건 요리를 만드는 거겠죠. 채소, 과일, 곡물, 견과류 등은 대부분의 경우 할랄과 코셔 기준을 모두 충족시키니까요. 혹은 할랄과 코셔 인증을 모두 받은 특정 생선,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을 사용하고 조리 과정에서 유제품이나 다른 육류와의 접촉을 완벽하게 차단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수도 있겠고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식재료 선택부터 조리 환경, 도구 관리까지 극도의 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말 쉽지 않은 작업입니다. 이 에피소드에서는 아마 이런 어려움과 가능성에 대해 깊이 탐구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단순한 요리법 개괄을 넘어서 서로 다른 문화와 종교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중, 그리고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주제 같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흥미로운 도전이네요. 또 다른 문화 융합 사례로 아프로 라티노와 할랄이라는 조합도 언급됩니다. 이건 아프리카 디아스포라, 라틴 아메리카, 그리고 할랄 식문화가 만나는 지점을 탐구하는 것 같은데요. 어떤 모습일까요? 아프로 라티노는 아프리카계 혈통을 가진 라틴 아메리카 사람들과 그 문화를 의미하는데요. 카리브해 지역이나 브라질, 콜롬비아 등지에 많은 아프리카계 주민들이 살고 있죠. 이들의 음식 문화는 아프리카에서 가져온 식재료나 조리법과 라틴 아메리카의 토착 식재료, 그리고 유럽 식민지 시대의 영향이 혼합되어 아주 독특한 특징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 플랜테인, 요리용 바나나, 유카, 쌀, 콩, 다양한 향신료를 많이 사용하죠. 네, 그런 음식들이 있죠. 여기에 할랄이라는 기준이 더해진다면 예를 들어 아프로 라티노 스타일의 스튜나 구이 요리를 만들 때 사용하는 육류를 반드시 할랄 방식으로 도축된 것을 사용하고 돼지고기나 술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겠죠. 또는 플랜테인 튀김이나 유카 요리에 서아프리카에서 유래한 할랄 친화적인 향신료 블렌드를 사용한다거나 코코넛 밀크를 활용한 카리브해 스타일의 커리를 할랄 방식으로 재해석하는 등 다양한 융합이 가능할 겁니다. 이건 역시 서로 다른 문화적 정체성이 음식이라는 매체를 통해 어떻게 만나고 새롭게 조합되고 또 맛있게 표현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흥미로운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음식만큼 문화 교류를 잘 보여주는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멕시코계 미국인 스타일 요리라는 표현도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수프나 초콜릿 같은 예시를 들면서 지역적으로 진화된 요리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이건 그냥 멕시코 음식이랑은 어떻게 다른 건가요? 분명히 구분될 필요가 있어요. 멕시코계 미국인 요리는 멕시코 이민자들이 미국, 특히 텍사스나 캘리포니아 같은 접경 지역에 정착하면서 현지에서 구할 수 있는 식재료, 체다 치즈, 소고기, 밀가루 토르티아 등와 미국인들의 입맛에 맞춰 멕시코 전통 요리를 변형하고 발전시킨 형태를 말합니다. 아,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는 부리토나 나초 같은 게 사실은 멕시코 본토 음식이라기보다는 텍스맥스에 가깝다고 하는 거군요. 맞아요. 물론 멕시코에도 비슷한 음식들이 있지만 미국에서 대중화된 형태와는 차이가 있죠. 예를 들어 자료에 언급된 수프의 경우 멕시코 본토의 전통적인 수프, 포솔레, 소파 데 토르티아와는 다르게 미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거나 좀 더 걸쭉하고 푸짐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초콜릿의 경우도 멕시코 전통 초콜릿은 카카오 함량이 높고 계피나 칠리 같은 향신료를 넣어 쌉쌀하고 거친 질감이 특징인데 멕시코계 미국인 스타일은 좀 더 미국식의 달콤하고 부드러운 밀크 초콜릿 형태를 선호하거나 이를 활용한 디저트가 발달했을 수 있고요.
중요한 것은 이것이 덜 전통적이거나 잘못된 멕시코 음식이 아니라 이민과 문화 교류를 통해 새롭게 탄생하고 지역적으로 뿌리내린 그 자체로 독자적인 가치를 지닌 요리라는 점입니다. 음식 문화는 결코 고정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끊임없이 진화하고 변화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성이 있다는 거네요. 이해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식재료 자체에 대한 탐구와 요리 기술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이 시리즈에서는 유난히 홈메이드, 즉 직접 만드는 방식에 대한 강조가 두드러진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해산물 시즈닝, 해산물 소스, 그리고 그냥 일반적인 허브나 향신료 블렌드까지 직접 만드는 법을 다룬다고 하네요. 네,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는 것 같아요. 요즘은 사실 시판되는 좋은 품질의 시즈닝이나 소스가 정말 많잖아요. 그런데도 굳이 홈메이드를 강조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어떤 이유일까요? 첫째는 맛과 신선도의 조절이죠. 직접 만들면 내 입맛에 맞게 짠맛, 단맛, 매운맛, 향의 강도 등을 미세하게 조절할 수 있어요. 또 방부제나 인공 첨가물 없이 신선한 재료 본연의 맛을 최대한 살릴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요. 그렇죠. 재료를 직접 고를 수 있으니까요. 둘째는 재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해산물 시즈닝을 직접 만들어 보면 왜 샐러리 소금이 들어가고 왜 파프리카가 필요한지, 각 향신료가 어떤 역할과 풍미를 내는지 직접 경험하면서 배우게 되죠. 이건 그냥 완성된 제품을 사서 쓰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경험입니다. 요리 실력 향상에도 도움이 되겠네요. 그럼요. 그리고 셋째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할 수도 있는데 바로 만드는 즐거움과 성취감입니다. 내가 직접 만든 시즈닝으로 요리하고 내가 만든 소스를 곁들여 먹는 경험은 사서 쓰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만족감을 주죠. 이 시리즈는 아마 이런 홈메이드의 가치를 청취자들에게 전달하고 직접 시도해보도록 격려하려는 의도가 강한 것 같습니다. 단순히 레시피를 알려주는 것을 넘어서 요리 과정 자체의 즐거움을 강조하는 거죠. 그렇군요. 확실히 직접 만들면 더 애착이 가고 맛도 더 좋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아주 독특한 식재료에 대한 심층 탐구도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센츄리 에그. 우리에게는 피단으로 다 익숙한 그거요. 이걸 아주 깊이 다룬다고요? 네, 센츄리 에그 혹은 피단. 정말 독특한 식재료죠. 보통 오리알이나 달걀, 메추리알 등을 진흙, 재, 소금, 석회, 그리고 쌀겨 같은 것을 섞은 것에 푹 묻어서 몇 주에서 길게는 몇 달 동안 보존 숙성시킨 중국의 전통 음식입니다. 보기에도 정말 특이하잖아요. 흰자는 검고 투명한 젤리처럼 변하고 노른자는 짙은 녹색이나 검은색이 되면서 맞아요. 그 과정에서 알칼리성 물질들이 달걀 내부로 침투하면서 단백질과 지방이 변성되는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pH가 높아지고 흰자는 젤리처럼 응고되고 노른자는 크리미하거나 단단하게 굳으면서 색깔도 변하는 거죠. 맛이랑 향도 아주 독특하다고 들었어요. 약간 암모니아 냄새 같은 게 난다고도 하고. 네, 숙성 과정에서 단백질이 분해되면서 약간의 암모니아나 황화수소 냄새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 접하는 사람들에게는 좀 낯설고 도전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죠. 하지만 그 향에 익숙해지면 맛 자체는 굉장히 고소하면서도 짭짤하고 노른자는 마치 치즈처럼 녹진한 풍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흰자는 탱글탱글한 식감이고요. 중국에서는 이걸 어떻게 먹나요? 보통은 껍질을 까서 바로 먹거나 차갑게 해서 전체 요리로 많이 먹어요. 얇게 썰어서 두부랑 같이 간장 소스 뿌려 먹는 피단 두부가 아주 대표적이고요. 죽에 넣어서 먹기도 하고 볶음 요리에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시리즈에서는 아마 피단을 단순히 이상하고 낯선 음식으로만 소개하는 게 아니라 이런 독특한 제조 과정의 과학적 원리, 그 속에 담긴 보존식품으로서의 역사와 문화적 배경, 그리고 실제로 먹었을 때 느낄 수 있는 복합적인 맛과 풍미에 대해 아주 깊이 있게 다루지 않았을까 추측해봅니다. 이국적인 식재료에 대한 편견을 깨고 좀 더 열린 시각으로 접근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정말 제대로 된 탐구가 이루어졌을 것 같네요. 저도 예전에 피단두부 먹어봤는데 처음엔 좀 망설였지만 먹어보니 고소하고 맛있더라고요. 자, 이번에는 역사 속 인물과 요리 기술을 연결하는 아주 흥미로운 사례입니다. 요리 천재로 불렸던 제임스 해밍스라는 인물과 그가 미국에 소개했다고 알려진 프랑스 디저트, 눈 달걀, 스노우 에그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제임스 해밍스, 이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제임스 해밍스는 18세기 후반 미국의 세 번째 대통령인 토머스 제퍼슨의 노예였습니다.
근데 제퍼슨이 프랑스 대사로 파리에 머물 때 요리의 재능을 보였던 제임스 해밍스를 함께 데려가서 프랑스 요리를 정식으로 배우게 했어요. 당시로서는 정말 파격적인 일이었죠. 노예 신분이었는데 프랑스에서 요리 유학을 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파리에서 유명 요리사 밑에서 훈련을 받고 페이스트리 제과 기술까지 익혔다고 해요. 그리고 제퍼슨과 함께 미국으로 돌아와서는 제퍼슨의 사저인 몬티첼로의 주방을 책임지면서 그곳에서 프랑스 요리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미국 요리사의 프랑스 요리 기법을 체계적으로 도입한 선고자적인 인물 중 한 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비록 노예라는 신분에 한계가 있었지만 그의 요리 실력만큼은 당대에 아주 높이 평가받았다고 전해집니다. 정말 대단한 이야기네요. 그럼 그가 미국에 소개했다는 눈달걀은 어떤 디저트인가요? 이름이 참 예쁜데요. 눈달걀은 프랑스어로는 일 플로탕뜨, 즉 떠있는 섬이라고 불리는 아주 클래식하고 우아한 디저트입니다. 만드는 과정이 꽤 섬세해요. 어떻게 만드나요? 우선 달걀 흰자를 깨끗한 볼에 넣고 거품을 내기 시작합니다. 거품이 어느 정도 올라오면 설탕을 조금씩 넣어가면서 단단하고 윤기 나는 머랭을 만들어요. 마치 구름처럼 새하얗고 폭신한 상태가 되는 거죠. 네, 머랭 만드는 거군요. 그렇죠. 그 다음에는 우유를 냄비에 놓고 바닐라 빈이나 바닐라 익스트랙을 넣어 약한 불에서 데웁니다. 절대 끓이면 안 되고 김이 살짝 올라올 정도로만 따뜻하게 데워요. 이 따뜻한 우유 위에 아까 만든 머랭을 숟가락으로 구름처럼 뚝뚝 떠서 올립니다. 이걸 포칭한다고 하는데요. 머랭 섬들이 우유 위에서 부드럽게 익도록 앞뒤로 살살 뒤집어가며 익혀주는 거예요. 너무 오래 익히면 질겨지니까 조심해야 하고요. 와, 정말 섬세한 작업이네요. 익힌 머랭 섬들은 건져서 식혀두고요. 이제 남은 우유나 혹은 새로 만든 커스터드 소스, 즉 크렘 앙글레즈를 준비합니다. 달걀 노른자, 설탕, 우유, 바닐라를 넣고 약한 불에서 저어가며 걸쭉하게 만든 차가운 소스죠. 이 크렘 앙글레즈를 접시에 붓고 그 위에 아까 식혀둔 하얀 머랭섬을 띄우는 겁니다. 마치 바다 위에 떠있는 하얀 눈 덮인 섬처럼 보이죠. 와, 정말 이름 그대로네요. 맛은 어떨까요? 크렘 앙글레즈는 부드럽고 달콤한 바닐라 커스터드 맛이고요. 그 위에 떠있는 머랭은 입에 넣으면 정말 눈처럼 사르르 녹아 없어지는 아주 가볍고 폭신한 식감이에요. 전체적으로 아주 부드럽고 우아한 맛의 디저트죠. 여기에 캐러멜 소스를 뿌리거나 구운 아몬드 슬라이스를 곁들이기도 하고요. 제임스 해밍스는 이 프랑스 디저트를 그대로 선보였을까요? 아니면 뭔가 미국적인 변형을 가했을까요? 그 부분은 정확히 알기 어렵지만 추측해 볼 수는 있겠죠. 당시 미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었던 재료, 예를 들어 메이플 시럽을 캐러멜 소스 대신 사용한다거나 계절 과일로 만든 프리저브, 과일 두림을 곁들인다거나 아니면 계피나 넌맥 같은 향신료를 크렘 앙글레즈에 살짝 더하는 방식으로 미국적인 풍미를 가미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해밍스가 이 섬세한 프랑스 디저트 기술을 습득해서 미국에 소개했고 이것이 미국 상류층의 식문화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이죠.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레시피 전달을 넘어서 흑인 노예라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뛰어난 재능을 발휘하고 문화교류의 다리 역할을 했던 한 인물의 중요한 역사적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정말 요리 하나에 이렇게 깊은 역사와 인물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는 게 놀랐습니다. 눈달걀 꼭 한번 먹어보고 싶네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새우배 시리즈를 관통하는 여러 주제들 중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놀랍고 흥미로웠던 접근 방식은 따로 있어요. 바로 미국인들에게는 정말 지극히 평범하고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해서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하는 컴포트 푸드죠. 바로 피넛버터 젤리 샌드위치, PB&J입니다. 아, PB&J요. 네, 저도 그 부분을 보고 정말 흥미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시리즈에서는 무려 여러 에피소드에 걸쳐서 이 PB&J를 다룬다고 해요. 그것도 그냥 만드는 법 수준이 아니라 마치 무슨 고급 요리를 해체하고 분석하듯이 접근하면서 5가지나 되는 아주 상상력이 넘치는 창작 PB&J 샌드위치를 선보인다는 겁니다. 아니, 평범한 PB&J 샌드위치를 가지고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한 거죠? 바로 그 평범함을 깨는 시도 자체가 이 기획의 핵심인 것 같아요. PB&J는 대부분의 미국인들에게 어린 시절의 추억이고 가장 기본적인 맛의 조합이잖아요. 피넛버터의 고소하고 짭짤한 맛, 젤리의 달콤하고 과일향 나는 맛, 그리고 부드러운 식빵. 이 기본적인 틀을 유지하면서도
각 요소를 어떻게 변주하고 조합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새로운 미식 경험을 창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PB&J를 단순한 아이들 간식이 아니라 맛과 질감, 향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을 탐구할 수 있는 하나의 훌륭한 플랫폼으로 재정의한 거죠. 와, PB&J를 플랫폼으로 본다니 발상 자체가 정말 신선한데요. 그럼 그 5가지 창작 샌드위치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인가요? 이름만 들어도 궁금해지는데요. 네, 5가지 조합이 각각 아주 명확한 컨셉을 가지고 있어요.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향수 자극 노스탈지아 킥 버전입니다. 이건 가장 클래식한 조합에 약간의 변주를 준 건데요. 피넛버터와 딸기잼은 그대로 가지만 여기에 얇게 썬 바나나를 추가하고 빵은 허니웨트 꿀 통밀빵을 사용합니다. 아, 피넛버터 바나나 조합은 원래도 인기가 많죠. 딸기잼까지 더해지고 꿀향 나는 통밀빵이라 이건 정말 실패할 수 없는 모두가 좋아할 만한 맛이겠네요. 확실히 향수를 자극하면서도 좀 더 풍성한 느낌이 들 것 같아요. 그렇죠. 익숙하면서도 살짝 업그레이드된 느낌이죠. 두 번째는 고소함 크런치, 너티 크런치 버전입니다. 이름처럼 견과류의 고소함과 신난 맛을 강조한 조합인데요. 피넛버터에 꿀을 섞어서 단맛과 부드러움을 더하고 젤리 대신 무화과 프리저브를 사용합니다. 빵은 통곡물빵을 써서 식감을 더 살리고요. 오, 무화과 프리저브요? 이건 좀 색다른데요. 피넛버터랑 잘 어울릴까요? 꿀이랑 통곡물빵까지 더해주면 정말 고소하고 씹는 맛이 좋을 것 같긴 한데. 무화과 특유의 은은한 단맛과 씨가 톡톡 터지는 식감이 피넛버터의 고소함, 꿀의 달콤함과 아주 잘 어울릴 수 있어요. 통곡물빵의 거친 질감까지 더해져서 정말 이름 그대로 고소한 크런치를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조합일 겁니다. 이건 좀 더 어른스러운 느낌의 PB&J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군요. 세 번째는 짭짤달콤, 썰티 스윗 버전입니다. 이건 이름만 들어도 쫙 감이 오는데요. 단짠의 매력을 극대화한 조합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피넛버터와 포도젤리라는 아주 기본적인 조합에 결정적인 한 가지를 추가합니다. 바로 바삭하게 구운 베이컨이에요. 베이컨이요? 피넛버터 샌드위치에 베이컨이라니 상상도 못했는데요. 그렇죠. 이게 바로 이 시리즈의 창의성이 돋보이는 부분입니다. 피넛버터의 고소함, 포도젤리의 달콤함, 그리고 베이컨의 짭짤하고 스모키한 풍미와 바삭한 식감이 만나는 거죠. 빵은 가장 기본적인 흰빵을 사용하는데 그냥 쓰는 게 아니라 버터에 노릇하게 구워서 사용한다고 합니다. 와, 구운 식빵에 피넛버터, 포도젤리, 그리고 바삭한 베이컨이라. 이건 정말 맛의 신세계일 것 같은데요. 단짠의 끝판왕 느낌이에요. 약간 엘비스 프레슬리가 좋아했던 피넛버터 바나나 베이컨 샌드위치가 떠오르기도 하고요. 네, 비슷한 맥락이지만 포도젤리가 들어간다는 점이 다르죠. 정말 강력한 맛의 조합일 겁니다. 네 번째는 퇴폐적인 간식, Decadent Treat 버전입니다. 이건 이름처럼 아주 풍성하고 달콤한 거의 디저트에 가까운 샌드위치예요. 얼마나 퇴폐적이길래 그런 이름이 붙었을까요? 피넛버터에 마시멜로 플러프를 섞습니다. 그 플러퍼너터 샌드위치 아시죠? 피넛버터랑 마시멜로 크림 발라먹는 거요. 거기에 라즈베리 잼을 더하고요. 빵은 무려 브리오슈를 사용합니다. 와, 마시멜로 플러프에 라즈베리 잼, 그리고 버터와 달걀이 듬뿍 들어간 부드러운 브리오슈 빵이라니. 이건 정말 제대로 퇴폐적인 간식이네요. 칼로리 걱정은 잠시 잊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건 정말 작정하고 즐기는 아주 특별한 날의 PB&J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라즈베리의 상큼함이 약간의 균형을 잡아주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아주 달콤하고 부드럽고 풍성한 맛일 거예요. 마지막 5번째는 상큼한 트위스트, 제스티 트위스트 버전입니다. 앞선 조합들과는 조금 다른 방향성을 보여주는데요. 상큼함이라 피넛버터 샌드위치랑 어떻게 어울릴까요? 피넛버터에 얇게 썬 사과 슬라이스를 넣어서 아삭한 식감과 상큼함을 더합니다. 그리고 젤리나 잼 대신 오렌지 마멀레이드를 사용해요. 빵은 시나몬 건포도빵을 사용하고요. 오, 사과랑 피넛버터 조합도 좋죠. 근데 오렌지 마멀레이드라니. 이것도 의외의 조합인데요. 시나몬 건포도빵까지? 이건 정말 맛이 상상이 잘 안 가네요.
오렌지 마멀레이드는 특유의 쌉싸름하면서도 상큼한 맛이 있잖아요. 이게 피넛버터의 진하고 고소한 맛과 의외로 아주 잘 어울립니다. 느끼함을 잡아주고 산뜻함을 더해주죠. 사과의 아삭함과 시나몬 건포도빵의 향긋함까지 더해져서 5가지 버전 중에서 가장 산뜻하고 상큼한 맛의 PB&J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매력적인 조합이에요. 와, 정말 5가지 버전 모두 컨셉은 확실하고 재료 조합이 정말 창의적이네요. 평범한 PB&J 샌드위치에서 이렇게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찾아낼 수 있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듣기만 해도 군침이 도네요. 그렇죠. 이 시리즈는 이렇게 평범한 음식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고 재료 하나하나의 특성을 이해하고 창의적으로 조합하면 얼마나 새롭고 놀라운 맛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고 하셨죠? 바로 이 샌드위치들에 들어가는 잼이나 스프레드를 직접 만드는 홈메이드 방식을 강조한다는 점인데요. 딸기잼, 무화과 프리저브, 포도 젤리, 라즈베리 잼, 그리고 오렌지 마멀레이드까지. 이걸 다 직접 만드는 비법을 알려준다고요? 네, 단순히 직접 만들면 더 맛있어요 수준을 넘어서 왜 직접 만드는 것이 이 샌드위치들을 특별하게 만드는지를 설명하고 그 과정을 중요하게 다루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잼, 프리저브, 젤리, 마멀레이드는 사실 조금씩 다른 종류의 과일 스프레드거든요. 아, 그냥 다 비슷한 건 줄 알았는데 다른 건가요? 네, 만드는 방식과 최종 결과물의 형태, 질감이 조금씩 다릅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젤리는 과일의 즙만 짜서 설탕과 펙틴을 넣고 졸여서 투명하고 탱글탱글하게 만든 거예요. 과육은 들어가지 않죠. 그래서 세 번째, 짭짤달콤 샌드위치에 포도 젤리를 사용한 것은 아마도 베이컨의 강한 맛과 식감 사이에서 부드럽고 깔끔한 단맛을 더하기 위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그럼 잼은요? 잼은 과육을 으깨거나 잘게 썰어서 설탕과 함께 졸인 거예요. 과육 조각이 남아있긴 하지만 형태가 많이 뭉개져서 전체적으로 부드럽고 걸쭉한 질감이죠. 첫 번째 향수 자극 샌드위치의 딸기잼이나 네 번째 퇴폐적인 관식의 라즈베리 잼이 여기에 해당하겠네요. 익숙하고 부드러운 맛을 내기에 좋죠. 그럼 프리저브는 뭔가요? 무화과 프리저브라고 했었는데요. 프리저브는 과일의 형태를 최대한 살려서 통과일이나 큰 덩어리채로 설탕에 졸인 것을 말합니다. 잼보다 과육이 훨씬 더 많이 씹히고 과일 본연의 맛과 향이 더 살아있죠. 두 번째, 고소한 크런치 샌드위치에 무화과 프리저브를 사용한 것은 무화과 씨앗의 톡톡 타지는 식감과 과육의 씹는 맛을 살려서 크런치라는 컨셉을 강조하려는 의도일 겁니다. 와, 이제 차이가 확실히 이해되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마멀레이드는요? 오렌지 마멀레이드요? 마멀레이드는 주로 감귤류 과일, 오렌지, 레몬, 자몽 등 애껍질과 과육을 함께 넣고 졸여 만든 것을 말합니다. 특히 껍질이 들어가기 때문에 특유의 쌉싸름한 맛과 향이 더해지는 것이 특징이죠. 다섯 번째, 상큼한 트위스트 샌드위치에 오렌지 마멀레이드를 쓴 것은 바로 이 껍질에서 오는 쌉싸름함과 상큼함이 피넛버터의 고소함과 만나서 맛의 복합적인 트위스트를 만들어내기 때문일 겁니다. 와, 정말 그냥 잼, 젤리가 아니었네요. 각각의 종류마다 특징이 있고 그걸 샌드위치의 컨셉에 맞게 전략적으로 선택해서 사용한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 시리즈에서는 아마 각각의 스프레드를 집에서 직접 만드는 구체적인 과정, 예를 들어 과일 손질법, 설탕과 펙틴의 비율, 조리는 시간과 온도 조절 같은 기술적인 팁들도 알려주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게 직접 만들어 봄으로써 청취자들은 각 스프레드의 차이점을 몸소 체험하고 재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겠죠. 결국 이 과정 자체가 평범했던 PB&J 샌드위치를 자신만의 노하우와 정성이 담긴 특별한 요리로 격상시키는 경험을 제공하는 겁니다. 네, 정말 PB&J 샌드위치 하나로 이렇게 깊고 다양한 이야기를 풀어낼 수 있다는 게 놀랍습니다. 이건 정말 요리의 연금술이라고 불러도 될 것 같아요. 평범한 재료로 비범한 맛을 창조하는 과정이니까요. 맞습니다. 어쩌면 이 PB&J 시리즈가 새우배 팟캐스트 전체의 철학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일상적인 음식에 대한 깊은 탐구와 창의적인 재해석이요. 자, 이렇게 DMV 지역 요리, 글로벌 풍요와 퓨전, 식재료와 기술,
그리고 PB&J 직종 탐구까지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이 외에도 이 시리즈는 정말 방대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잠깐 훑어보기만 해도 끝이 없을 정도예요. 네. 자료에 언급된 것들만 봐도 정말 다양하죠. 예를 들면 미국 축제나 놀이공원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퍼넬 케이크, 그 반죽을 기름에 빙글빙글 뿌려 튀겨서 슈가 파우더 뿌려 먹는 거요. 그것도 다루고 있고요. 또 사과, 치즈, 초콜릿이라는 언뜻 보면 잘 어울릴 것 같은 세 가지 재료의 조합을 탐구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사과와 치즈는 꽤 잘 어울리는 조합인데 거기에 초콜릿까지 더해진다면 어떤 맛일지 궁금하네요. 아마 다크 초콜릿과 샤프 체다, 그리고 타르탄 사과의 조합 같은 걸 시도해 볼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럼, 마라스키노 체리, 베이컨을 이용한 스타터 샐러드라는 것도 있어요. 이것도 정말 독특한 조합인데요. 럼향, 달콤한 체리, 짭짤한 베이컨이라 샐러드에 어떻게 적용했을지 궁금합니다. 럼으로 드레싱을 만들거나 베이컨을 럼에 글레이즈하거나 마라스키노 체리를 샐러드의 단맛 포인트로 사용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이것도 단짠과 스모키함, 상큼함, 아마 채소가 들어갈 테니 이 어우러지는 복합적인 맛을 노린 것 같습니다. 건강을 생각한 레시피들도 있네요. 연어와 고구마 메쉬, 그리고 치킨과 시금치 퀴노아 같은 조합이요. 이건 비교적 익숙하면서도 영양 균형이 잘 잡힌 식단이네요. 네, 건강식 옵션도 빼놓지 않고 다루는 것 같습니다. 연어의 오메가3, 고구마의 식이섬유와 비타민, 닭가슴살의 단백질, 시금치와 키노아의 영양소까지 고려한 맛과 건강을 모두 잡으려는 시도로 보이네요. 그리고 요리의 기본 원리 중 하나죠. 소스나 드레싱을 만들 때 기름과 물 성분이 분리되지 않고 잘 섞이게 하는 유화작용, 이멀션의 원리에 대한 설명도 잠깐 언급되는 것 같습니다. 마요네즈나 홀랜다이즈 소스 만들 때 아주 중요한 기술이죠. 네, 요리과학의 기본적인 부분을 짚어주는 것도 이 시리즈의 특징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왜 어떤 재료들이 잘 섞이고 어떤 것들은 안 섞이는지, 유화제를 왜 써야 하는지 등을 설명해주면 요리에 대한 이해도가 훨씬 높아지죠. 또 워싱턴 DC에 먹을 수 있는 풍경, 에디블 랜드스케이프라는 아주 인문학적인 제목도 눈에 띕니다. 이건 아마 DC 지역에서 자생하거나 재배되는 식용식물들 혹은 도시 농업 같은 주제를 다루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그럴 가능성이 높네요. 도시 환경 속에서 음식이 어떻게 생산되고 소비되는지, 로컬 푸드나 지속 가능한 식생활과 연결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겠고요. 단순히 먹는 것을 넘어서 음식과 환경, 공동체의 관계까지 생각해보게 만드는 주제일 것 같습니다. 남부 디저트들도 빼놓을 수 없죠. 버지니아주의 특산물인 땅콩을 이용한 버지니아 피넛 파이, 그리고 여름 과일인 블랙베리를 듬뿍 넣고 위에 비스켓이나 크럼블 반죽을 덮어 구운 블랙베리 코블러. 이런 소박하면서도 맛있는 남부 디저트 이야기도 있고요. 피넛파이는 피칸파이랑 비슷하지만 땅콩을 사용해서 좀 더 고소하고 친숙한 맛이 나죠. 블랙베리 코블러는 따뜻하게 구워서 아이스크림 한 스쿱 올려 먹으면 정말 맛있고요. 이런 지역색 강한 디저트들도 꾸준히 다루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세상에서 가장 비싼 맥주나 디저트는 뭘까 같은 호기심을 자극하는 주제도 있고, 마지막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스캔덜러스니스 인지니어티스라는 제목의 보너스 에피소드까지 있다고 합니다. 이건 도대체 뭘까요? 스캔들과 독창성, 뭐 이런 뜻인가요? 하하, 정말 알쏭달쏭한 제목이네요. 아마 요리계의 흥미로운 뒷이야기나 상식을 깨는 아주 기발한 레시피 혹은 논란이 될 만한 음식 관련 이슈 같은 것들을 다루는 특별 에피소드가 아닐까 추측만 해볼 뿐입니다. 궁금증을 유발하려는 의도도 있어 보이고요. 네, 정말 끝도 없이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네요. 그리고 여러 에피소드를 묶어서 장시간으로 만든 컴플레이션 에피소드들도 있다고 하는데, 이것만 봐도 이 시리즈가 얼마나 방대하고 깊이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모든 자료들을 종합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새우배 시리즈는 집에서 만드는 레시피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특정 지역, 즉 DMV에 대한 아주 깊은 이해와 애정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시야는 전 세계의 맛과 문화로 넓게 확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역사적인 깊이, 현대적인 창의성, 그리고 요리 기술의 정교함까지 놓치지 않고 탐구하죠. 평범해 보이는 음식 속에 숨겨진 비범한 이야기와 기술, 즉 요리의 연금술 같은 면모를 청취자들에게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유화작용 같은 과학적 원리부터 시작해서 제임스 해밍스 같은 역사적 인물의 이야기,
먹을 수 있는 풍경 같은 문화적 접근까지 정말 다각적인 시각으로 음식에 접근하고 있어요. 네, 오늘 정말 긴 시간 동안 메릴랜드 크래프리터에 들어가는 판코빵가루 하나하나의 의미부터 시작해서 거의 미식의 경지로 끌어올려진 피넛버터 젤리 샌드위치까지 정말 놀랍고 흥미로운 요리 세계를 함께 탐험했습니다. 새우배 시리즈가 제공한 이 자료들을 통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집밥이나 일상 음식이라는 개념이 얼마나 더 깊어지고 풍부해질 수 있는지 새삼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네요. 그렇습니다. 버지니아 피넛파이처럼 소박하고 정겨운 남부 디저트든 제임스 에밍스의 눈 달걀처럼 역사적인 의미와 섬세한 기술이 집약된 고급 디저트든 혹은 매일 먹는 PB&J 샌드위치든 모든 음식 안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수많은 역사와 과학, 기술, 그리고 문화가 겹겹이 쌓여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왜 하필 판코빵가루를 써야 더 파삭한 식감이 나는지, 유화작용이 소스의 부드러운 질감을 만드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 심지어 베이컨이 들어간 PB&J 샌드위치에는 왜 빵을 그냥 쓰지 않고 버터에 구워야 더 맛있는지 같은 어떻게 보면 사소해 보일 수 있는 디테일들이 결국에는 맛의 큰 차이를 만들어내고 요리를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핵심 요소라는 거죠. 맞아요. 그런 디테일에 주목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음식을 더 깊이 즐길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길고 깊었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혹시 우리는 매일 너무나 쉽게 마주하는 이 음식들 속에 담겨있는 이런 놀라운 깊이와 복잡성, 그리고 그 안에 깃든 수많은 이야기들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거나 혹시나 조금은 과소평가하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다음에 식탁에 앉으셔서 음식을 드실 때 아주 잠시만이라도 시간을 내어서 눈앞에 놓인 음식을 조금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건 어떨까 제안해 봅니다. 이 요리가 어디에서 왔을까? 어떤 재료들이 어떻게 만나서 이 맛을 내는 걸까? 여기에는 어떤 기술이 숨어 있을까? 또 어떤 문화적인 배경이나 이야기가 담겨 있을까? 그리고 이걸 만든 사람의 어떤 창의적인 고민과 정성이 녹아 있을까?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거죠. 아마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고 흥미롭고 또 맛있는 이야기가 바로 당신의 다음 한 입 속에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